자, 그러면 보자.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하여. 혹시 요거 들어본 친구 있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들어본 사람? 그래, 지연아, 이거 뭔데? 그거 기차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로 가면은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예, 그건 다른 거야. 그거는 이제 기차 선로에서 5명이라고 한쪽은 5명이라 한쪽은 1명이라는데 기관사가 이걸 조정을 못한다. 어디로 가? 이거거든. 기차가 안 멈출 때, 브레이크가 안 될 때. 그거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고. 예.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은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야. 이거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공리주의고, 공리주의가 뭐냐? 공공의 이득이 되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다. 이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적용된 게 뭐니? 한국에서는 선거죠, 선거. 그렇죠? 그래서 다수 투표제, 다수결제 이게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구조죠. 근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떤 문제가 생겨? 바로 이제 다수 말고 소수에 대한 어떤 그 배려가 없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승자 독식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제임스였나? 뭔가 뭐 보이지 않는 선 누구지?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나타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얘기해 줄게. 방금 얘기했던 게 정의 관련돼서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래서 뭐 브레이크 고장 이렇게 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하버드 유명한 교수 누가 있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 잘 몰라요?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책의 가장 앞에 있는 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에요. 한번 보도록 해보자. 공리주의와 관련된 거고, 요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많이 봐요. 이 내용은. 문과든 이과든 이거 많이 보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보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기차가 달리고 있다. 만약 윤학이 이런 거 타고 있으면 어때? 어떨 것 같아? 오 마이 갓! 뭐 이러나? 막 패닉에 빠지나? 그렇죠? 막 미칠 거예요. 네. 패닉 몰라? 패닉? 패닉이 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비행기 고장 나가지고 추락하고 있는데 그 안에 승객들 난리 나죠 그냥. 막 이럴 거야. 그거 어떡하지 그러면? 비행기 추락하고 떨어질 때? 야, 무슨 기분일까? 상상이 안 된다. 그치? 최근에 한번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누가 그 문 열어가지고. 그치? 예. 제주도에서 서울 오는 건가? 오다가 문 열어가지고, 원래 비행기가 그 정상 고도에서는 문이 안 열려요. 기압차 때문에. 근데 이제 착륙할 때 바깥 기압하고 안에 기압하고 맞추거든. 그때는 문이 열려. 근데 그걸 누가 확 열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까? 다시는 비행기 못 탈 거야. 그지?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기차가 달리고 있다. 그의 앞에 선로에는, 자, 이거 발음을 이렇게 해야 돼요. 선로에는 5명의 사람이 일하고 있고, 변경할 수 있는 선로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일하고 있다. 내가 만약 기차의 기관사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수아는 어떻게 할 거야? 바꿔? 어디로? 한 명인 대로? 그럼 너는 그 사람을 죽이는데 너는 murder, 엄마 아니고 살인자. 그죠? 살인자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5명 죽여도 살인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의인 것처럼. 나의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잖아. 그치? 이거를 경제 논리로 이야기하는 게 공리주의자들이에요. 경제 논리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자, 장난 그만하고 경고 한 번 더 하면 이제 앞으로 와야 돼. 이해되죠? 이거 경제 논리를 보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경제 논리로 봐요. 근데 실제로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 학자들, 경제학자들 중에서. 야, 어차피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모두가 다 부자가 안 돼. 가난해진 사람도 있을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경계를 좀 해야 돼. 어쨌든
사람의 목숨이 달렸기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한 명을 희생해서 나머지 5명을 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공리주의자들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니? 도덕적으로 옳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고 지금은 비판 많이 해요, 이걸. 왜?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인데 경제 원리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효율을 집어넣는 거거든. 야! 5명 죽는 것보다 1명 죽는 게 낫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죽는 것을 낫다라고 표현을 해. 이해되죠? 만약에 불가항력적이면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기관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기관사가 선택을 하거든. 선택할 수 있거든. 1명을 죽이느냐, 5명을 죽이느냐. 그거를 도덕적 판단으로 봅니다. 누가? 공리주의자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때 공리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도덕적 원칙을 효율로 봐요. 효율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엄청나게 홍수가 와요. 사람들 피난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언덕 위에 있는 호텔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갑자기 그 호텔이 가격을 10배로 불러. 타당해? 아니죠. 우리는 보통 어떤 기본적인 윤리 도덕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어려울 때 같이 돕자 이거잖아. 그치? 근데 공리주의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래. 그 힘들 때 제공을 해주지 않냐. 그럼 당연히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고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쪽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경제적 효율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습니다. 예. 자, 미리 이야기한 거야. 이 공리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미리 이야기했어요. 자,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 딴 거 다 없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한 사람의 행복만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오는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다는 것이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덕이 어쩌고 윤리가 어쩌고 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장땡. 이게 공리주의자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오는 행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기준이죠, 기준. 공리주의자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한 행동이 가져올 행복과 불행의 총량을 계산해 보면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공리주의자들은. 행복에서 불행을 뺀 총량이 더 큰 쪽이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내용은 뭡니까? 공리주의자들의 계산이죠. 공리주의자들의 계산법, 행복 계산법이야. 근데 이게 사실 안 맞잖아요. 그치? 이게 안 되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났어. 선로 똑같이 해볼까? 한 명 있는 선로에는 그 나라 지도자가 있고, 다른 한 선로에는 그냥저나 약간 좀 잡혀 걸린 친구들 5명 있다고 치자. 그럼 선택을 어떻게 들어가? 그 나라의 지도자를 살려? 아니면 잡혀 애들을 살려? 계산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공리주의자 생각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다 똑같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공리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대통령을 죽이고 잡혀 애들 살려야지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못합니다. 아마 잡혀 애들을 죽일걸? 이런 경우가 생겨버려요, 이게. 자, 이러한 공리주의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영국 철학자 벤담. 벤담에 따르면 우리는 고통이 적고 쾌락이 많은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의무. 그치? 사람들은 고통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본능이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지. 왜? 공부는 고통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뒹굴뒹굴 하면서 폰 보면서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친구랑 수다 떨거나 이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쾌락이니까. 그죠? 이것도 궁금하다. 만약에 그러면 공리주의자들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행복을 추구하려면은 공부 안 하고 뒹굴뒹굴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겠지. 그지?
예. 이해되니? 소율아? 뭘? 자, 계속 보겠습니다. 벤담에게 행복이란 궁극적인 선으로, 선이 뭐예요? 우리 착할 선자로 쓰죠? 가장 좋은 것. 행복은 가장 좋은 거야. 행복은. 쾌락은 있고 고통은 없는 상태. 자, 벤담에게 행복은 뭐라고요? 쾌락은 있고 고통은 없는 상태. 이거를 뭘로 본다? 선이라고 본다. 이 벤담 기준이죠. 여기서 벤담이 말하는 쾌락은 다름 아닌 즐거움과 행복이다. 자, 그런데 우리를, 자, 그럼 여기 또 정리해야지. 예, 벤담의 행복, 벤담 행복. 그렇죠? 고통이 없고 즐거운 것. 쾌락이 극에 달한 것. 이게 행복이라고, 이게 선이란 얘기입니다. 행복이고 선. 자, 그런데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밥을 배불리 먹어서 즐겁기도 하고, 손, 저는 배부르면 즐거워요. 손 없니? 안 즐거워? 배부를 때? 먹는 음식에 따라 다른가? 그럴 때 있지. 배부른데 기분 나쁠 때. 그죠? 맛없는데 배고파서 먹어서 배가 불러. 아이씨. 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배불리 먹어서 즐겁기도 하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거는 뭐 충분히 뭐 이해가 돼요. 요즘 뭐 K-팝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죠? 팬덤이, 문화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행복해 하기도 하겠다. 자, 그렇다면 둘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한 것일까? 벤담은 즐거움의 종류가 어떻든 쾌락의 양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예, 질보다 양. 이게 벤담 형이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질보다 양. 만약 밥을 많이 먹어서 얻는 쾌락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들어서 생기는 쾌락보다 크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밥을 많이 먹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해되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치?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리주의자들이 보는 이 행복의 기준은 그 양을 측량 가능한 겁니다. 계산 가능할 때, 그럴 때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쪽 선로에는 대통령이 있고 한쪽 선로에는 뭐 노숙자들이 있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노숙자 살려고 대통령 죽여? 야, 안 맞잖아 이게. 그치? 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하지만 벤담은 쾌락에서 어떤 것이 더 고상하거나 더 저급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그냥 양만 생각했지 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은찬아, 졸리면 일어서서 해. 단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쾌락을 주는지만을 지표로 삼아 행위가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했다. 예.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의 즐거우면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만 얘기를 한 겁니다. 양으로만 승부한 거야. 질이 아니고. 행복도 질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단순하게 배불러, 기분 좋아 이거랑 엄마 아빠 뭐 동생 뭐 형 누나랑 즐겁게 게임하고 같이 어울리는 행복이랑 다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벤담은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쓴 거야. 그냥 양으로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벤담이 활동하던 시대에 공리주의는 수준 낮은 철학으로 오해되어 돼지의 철학으로 불리게 됐다. 왜? 배부르면 장땡이거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의 총량을 고민하는 공리주의 정신은 민주주의 철학적 기초가 돼서, 아까 얘기했죠? 민주주의 철학적 기초 뭐가? 어떤 거? 선거, 투표제, 다수결제, 그치? 그게 밑바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법을 만들거나 사회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철학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벤담의 공리주의의 한계점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의의가 되겠네. 그렇죠? 한계점과 의의가 마지막 단락에 있다. 자, 윤우한테 물어보자. 윤우는 언제 행복해? 여러분들 언제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우가 행복할 때는? 배부를 때? 아니야. 뭐 좋아하는 가수 노래 들을 때? 그러니? 잘 모르겠어요? 언제 행복하지? 아마 여러분들은 청소년이 아직 자라나는 새싹은 아니지. 싹은 나왔으니까. 근데 줄기가 자라나고 있으니까 아마
부모님들, 선생님들한테 칭찬받을 때 그때 좀 행복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막 선물 받고 막 이럴 때, 그치?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할 것 같기도 한데. 예. 준서는 언제 행복해? 시험 잘 봤을 때? 그럼 항상 불행한 아니야? 네. 아유. 우리 집 개새끼는 우리 집 개님은 가장 행복할 때가 있어요. 잘 때. 잠을 같이 자거든? 얘가 알아. 내가 침대에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신나서 지가 먼저 침대로 가요. 그리고 되게 좋아해. 같이 있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죠. 이렇습니다. 왜 그래? 방귀 꼈어? 자!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총량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행복에서 불행을 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의 철학자인 벤담이 처음 주장했고 고통은 없고 쾌락이 있는 상태를 추구한다. 그렇죠? 이게 즐거움, 이게 행복, 이게 선. 법을 만드는 데 중요한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개인에게 행복을 가져온 행동을 중시한다. 자, 4번은 아니죠? 법을 만드는 데 중요한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치? 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데에 철학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다. 확인 다시 해볼까? 네.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 어머나? 뒤에 있네, 법. 다시요, 확인해 볼게요. 오늘날 법을 만들거나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철학적 활용도 있네? 네, 쏘리 합니다. 네, 내가 이거 놓쳤네요. 맞네? 그럼 5번이 아니구나. 네, 다 제꼈기 때문에. 5번 확인해 보자. 개인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행동을 중시한다? 자, 공리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에게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 집단에게 가져오는 행위가 되겠네요. 쏘리. 예. 너무 설레발쳤다. 그러니까 이 적절성 문제는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답이구나 하고 찍었더니만 그 부분 보니까 답이 아니었지. 그치? 예, 답은 5번. 개인이 아니라 사회 또는 공동체 또는 집단 이렇게 되겠다. 그만 장난치고 마지막 경고. 자, 두 번째. 윗글에 벤담과 보기 칸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칸트는 또 누구야? 자, 칸트는 자연 법칙처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성립하는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 규칙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 절대적 규칙이 되겠죠? 칸트 생각할 때 누구에게나 다 성립하는 거, 언제 어디서나 다 성립하는 거, 이거를 생각한 거야.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도덕규칙은 우리가 그것을 지켰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인 것이다. 그 자체가 옳다. 따라서 법칙과 의무를 따른 행동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자, 그러면 벤담의 공리주의의 차이점은 뭐예요? 공리주의는 결과값이지, 그치? 결과가 좋아야 돼. 그쵸? 최대 다수가 행복하는 결과면은 장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칸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결과값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자체가, 그 도덕이, 그 윤리가, 그 규칙이, 그 의무 자체가 좋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따라야 된다.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차이점이 발생했네요. 적절한 것 찾기. 1번. 벤담은 도덕규칙을 지킴으로써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글쎄. 두 번째, 칸트는 자연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규칙을 찾았다. 있나요? 자연 속에서 찾았나? 그냥 비유했죠? 자연 법칙처럼. 세 번째, 벤담은 목적을, 칸트는 결과를 거꾸로 됐다. 그치? 네 번째, 칸트는 벤담과 달리 행복의 양보다는 수준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 행복의 양 수준, 이거 관계가 없죠? 칸트는 결과값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다섯 번째, 벤담과 칸트는 모두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적절한 거 찾으면 1번과 2번 중에서 제껴야 되는데 2번에 대한 근거가 그나마 여기에 있군요. 자연 법칙처럼
누구에게나 성립하는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규칙이 있다. 그럼 2번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연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규칙 찾았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적절성 찾는 문제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어요. 수학하고 과학은 정답 찾는 영역이지, 그치? 수학, 과학처럼 그거 풀면 안 돼. 답이 안 나와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해야 돼? 선지 사이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줘야 된다. 선지 사이에서. 이게 적절성 찾는 문제.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국어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박살나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문제 이상하게 내. 예. 자, 다음 사전적 의미 찾는 거네요. 기억이 뭐였더라요? 행위,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 뭐 하는 짓은 맞는데. 자, 그 다음에 니은. 증진, 행복을 증진하다. 증가, 진, 나아가다는 얘기죠. 점점 부풀려 나가는 것을 증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운이나 세력 따위가 점점 더 늘어가고 나아간 맞죠? 다음에 세 번째 디귿을 살펴보니까 선, 궁극적인 선. 살아가는 데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재미, 뭐 문맥 의미는 맞습니다만 사전적 의미는 조금 글쎄 우선 보류해놓고, 네 번째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라고 되어 있어요. 리을, 지표 맞네요. 지표, 지향, 표시. 지향점이라는 말을 쓰지. 지향점은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향점을 향한 표지, 이거를 지표. 자, 미음, 수립.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등 이룩할 세운다. 맞네요. 수립하다. 그러면 아닌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때 선은 착할 선자를 쓰고 있죠. 착할 선. 질문 없습니까? 상당히 피곤해 하시네. 예. 은찬아, 정신 차려, 은찬아. 은찬아, 정신 차려. 자, 11번으로 점핑.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 오늘은 일이 잘 풀릴 거야. 그래? 지연아 기분 좋아? 웃고 있잖아. 기분 안 좋으면 웃어? 미쳤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미칠 때도 있는 거지 뭐. 그지? 예. 정민이는 언제 미치니? 여러분들 미칠 때 남학생들 잘 미치지? 아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가 따로 없구나. 남자도 잘 미칠 때가 있고 여자도 잘 미칠 때가 있고. 자, 그러면 남학생들 언제 미쳐? 게임할 때, 그죠? 야, 이씨 쏘라고! 이게 미치는 거죠.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감정이 폭발해. 이게 미치는 거지. 그러면은 여학생, 뭐 이것도 남학생 마찬가지지만 여학생도 언제 미칠까? 네? 뭐 좋아하는 뭐 연예인 나타났을 때 오빠! 미치는 거죠.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오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미치는 거지 뭐. 이게 미치는 거예요. 미친다는 표현 다른 거 아니다? 이게 어떤 정상 범주의 어떤 경계가 있다면 그걸 넘어가는 게 미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 미쳐요? 게임할 때 미치고, 좋아하는 연예인 만날 때 미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도 미치고, 그렇죠? 시험 점수 안 나왔을 때 미치고, 숙제가 많았을 때 미치고, 미칠 일이 많다. 왜 저한테 계속 이렇게 원래 그 바둑에서 그런 게 있어. 바둑에서 가운데 있는 애를 빼가지고 딴 데로 보내는 거야. 그럼 그쪽이 조용해지거든. 말이 안 돼요. 너 소리 일로 와. 안 돼요. 마지막 경고야. 더 한 번 더 그러면 니들 집에 보내겠습니다. 진짜로. 예. 자, 어쨌든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 오늘은 일이 잘 풀릴 거야. 요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감정과 어떤 심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잠깐 심리 테스트 막 이런 게 있어. 이거 알려주면은 이제 알려주면 못 써먹게 하는데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야, 우리 집 한번 그려볼까? 뭐 그런 거 있죠. 이거 혹시 테스트 받아본 친구 있니?
집 그림? 보통 친구들 집 그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통 어릴 때 이렇게 짓거든? 보통 이렇게 짓죠? 울타리가 있고, 그치? 집 그려봐. 이렇게 그린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집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학생의 성향은 어떨까? 어떨 것 같아? E일까? I일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한 내 성향입니다.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고, 출입문도 없고. 진짜. 그나마 창문이 있긴 있지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죠. 이렇게 그런 애들은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진짜 활발한 애들은 여기 문 만들고, 사람 있고, 뭐 동물 있고, 막 어지럽게 막 그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으로 미술 치료할 때도 이걸 써먹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때.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지. 남자, 여자 만날 때. 남자, 여자 만나서 뭐 카페나 어디 갔을 때.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죠. 의자가 좀 낫네. 만약에 서로 이렇게 의자 맨 끝에 엉덩이 걸치고 앉아있으면 서로한테 호감이 있다는 얘기고, 한쪽이 뒤에 기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지금 자체가 지루하다는 얘기야. 아, 나 별론데? 뭐 이런 의미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얘기해서 배려를 하라고 그러죠. 남녀가 서로 만날 때는 아무 좀 지루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뒤로 제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 친구랑 어디 뭐 먹으러 갔어. 먹으러 갔는데 자리를 앉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문이야. 여기 식당이 뭐 이렇게 있어요. 테이블이 1, 2, 3이 있어. 근데 이쪽에 앉는 경우도 있거든? 야, 우리 여기 앉자.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밥 먹기로 했는데 A가 쏘기로 했어. 했는데 B가 여기를 앉아버려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야. 이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나는 빨리 나갈 거야 라는 심리가 내재에 깔려 있어요. 네. 이게 행동심리학이거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있던 지금 현재 상태, 상황, 그리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야, 너 나가고 싶어? 하면 아니야, 야, 나 여기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이트 잠깐 얘기했었죠. 그치? 빙산의 일각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재밌어요, 이런 공부를 하면. 예. 자, 정신 차리고. 졸음을 좀 깨려고 딴소리 했는데, 그래도 졸리구나.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 오늘은 일이 잘 풀릴 거야. 자, 우리가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고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은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당합니까? 합리적이야? 윤학이 어때? 너 이성적이니? 아니야? 즉흥적이야? 잘 몰라? 요거 착각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성적이야, 합리적이야 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비이성적이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꼰대. 예. 남의 말 안 듣고 내 말에 다 오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걸 꼰대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꼰대 있니? 요즘 젊은 꼰대, 학생 꼰대도 많아요. 친구 이야기 안 듣고 그냥 자기 말 옳다고 막 우기고, 야, 너 그런 말 안 돼. 친구 애들 말도 들어줘. 아, 몰라. 아이씨, 나 안 해. 나 갈 거야. 뭐 이런 애들 있어. 있지? 있다니까? 이게 학생 꼰대죠. 네. 그 성향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 부모님한테 배우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걸 해. 그렇게 행동을 해.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 보고 배워요. 그거 배워서 학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요즘 이제 좀 문제가 심하죠? 이제 초등학교들. 초등학생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한테 욕하고, 막 선생님 때리고, 막. 딴 거 없어요. 그 가정교육 문제야, 가정교육.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때린 사람? 없니? 선생님한테 욕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다 하잖아, 속으로. 아니면 뒤에서. 특히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드러난 증거보다 감정을 앞세워 직관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감정 편향이라고 한다. 자, 개념 나와 있네요. 감정 편향.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감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에이씨,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일찍 자야지. 뭐 숙제가 있고 뭐 또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감정 편향이죠. 평소에 복권을 사지 않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날에는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기분에 복권 판매소를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적으로 느껴지고 좋으면 별다른 증거 없이도 그의 말을 쉽게 믿어버리는 것은 모두 감정 편향의 결과다. 자, 여기는 예시에 나와 있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주병, 왕자병 또는 도끼병 걸린 애들이 있지. 쟤가 나한테 왜 그러지? 나한테 관심 있나? 착각에 빠지죠. 아마 여러분들 있을 거야. 이게 보통 중학교 때 많이 있거든, 중학교 때. 어차피 고등학교는 뭐 남녀 이게 구분되니까 물론 공학도 있긴 하지만 중학교 때 그냥 남학생, 여학생 있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 생기니까 쟤가 나한테 잘해주네,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라고 착각하죠. 예. 그러다가 고백했다가 까이고 너 나 좋아하지? 뭔 소리래? 이래버리고 그런 경험 없어? 있잖아. 정민아 있어? 없어요? 다들 있을 텐데. 무중이는? 아, 니는 남중이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왜? 어때서? 좋아할 수 있지 뭐. 사람인데. 여고를 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짜 그렇다. 니들 나중에 여고 가면은 되게 보이시한 여자애들이 있어. 운동 잘하고. 걔네 학교에 인기 되게 많아요. 진짜. 예. 그리고 얘가 막 2학년, 3학년 되잖아? 그러면 1학년 애들이 막 쫓아다니면 선배 하면서 막 뭐 선물하고 막 이래. 여자애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감정 편향에 대한 이야기 개념이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토머스 키다, 제임스 스미스, 마리오 말레타 박사는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 나와 있네요. 전문가. 자, 지문 안에서 이렇게 전문가 나오면 꼭 표시를 해주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짓거렸는가 반드시 체크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감정 편향을 증명하는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실험 참가자인 회사 간부들에게 투자 가치 측면에서 10개 회사에 대해 평가하게 했다. 그러면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5개 회사에 대해 평가한 자료를 주었는데 이 자료는 실험 참가자들이 특정 회사 A에 대해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조작한 것이다. 실제로 A 회사는 객관적 지표를 보면 3순위에 해당하는 회사였다. 1시간이 경과한 후에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나머지 5개 회사에 대한 자료를 주었는데 이 자료는 조금도 조작하지 않았다. 다시 1시간이 지난 후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여태까지 본 회사 중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를 고르라고 하였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거는 문답법이죠. 묻고 답하기. 문답법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독자의 호기심 유발. 실험 결과 실험 참가자들의 82%가 A 회사가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라고 응답하였다. 이 실험의 연구진은 A 회사의 압도적으로 선택된 것의 원인은 감정에 있다고 분석. 실험 참가자들이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 회사에 대한 호의적 감정이 객관적 수치보다 더 크게 평가에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진은 이 실험을 통해 감정이 단기간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뭡니까? 감정 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문가들, 이 투자 전문가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또 결과가 없이 나옵니다. 나 갑자기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나네. 이왕이 아니라 기왕인가? 기왕이면 다홍치마. 그렇죠? 이것도 감정 편향 결과죠. 치마가 다 똑같아. 가격 다 똑같아요.
그럴 때 나는 기왕이면은 이 핑크, 분홍색 치마. 뭐 감정 편향이 되겠지, 그치? 예.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 편향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일단 우리의 감정 모두 극복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감정을 어떻게 극복해, 인간이? 만약에 인간이 모든 감정을 극복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다 뛰쳐나갈 겁니다. 이게 뭐 개소리야, 졸려 죽겠는데, 아니 나 안 해! 나갈 거야. 안 그래, 괜찮아? 그럴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조절하고 억제하고 절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동산 광풍이다, 코인 광풍이다, 무조건 다 연끌 해가지고 다 밀어 넣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쪽박 차는 겁니다. 자, 또한 감정은 우리 일상에서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죠. 예. 방금 얘기했어.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거 어떻게 통제해? 우리가 뭐 AI도 아니고, 그렇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따지고 계산하는 건 역시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감정 편향이 때로는 합리적인 판단 기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정 편향의 치명적인 오판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판. 우는 그릇되다. 판은 판단. 그래서 그릇된 판단을 오판이라고 합니다. 자, 치명적인 오판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나의 판단이 감정을 앞세운 것일 수도 있고 틀린 것일 수도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마디로 보니 꼰대에서 벗어나라. 그치? 진짜 있어 이거 이런 친구들. 뭐 서로 뭐 의견 조율할 때 야야야 됐고 이거 이렇게 해. 왜? 그냥 이거 하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치? 자, 그럼 보겠습니다.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학자의 이론을 제시하고 변천 과정 아니요. 상반된 두 이론을 설명 아니요. 특정 개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감정, 편향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세 열린 귀 다른 사람 말 들어라 있네. 4, 5번도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절성을 찾는 거니까. 특정 개념과 관련한 여러 실험 결과 여러가 아니라 하나 나왔죠. 5번 특정 개념을 뒷받침하는 실험을 소개하고 있고 특정 개념이 초래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 이것도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잡고 들어갑니다. 하나 잡고 들어가자. 자, 5번을 잡고 한번 들어가 보자. 5번을 잡고. 특정 개념 뭐가 있었어요? 감정 편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험이 있었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정 개념이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나요? 예, 맨 마지막 단락에 감정 편향의 치명적인 오판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가 있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예, 끝부분에 있습니다. 열린 자세. 그치? 다 들어맞죠? 그러면 어디 갔어? 5번이 가장 적절하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러분들 5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사지선다로 나와서 5번이 없이 그럼 답을 뭘로 가야 돼? 3번으로 가야 되겠지. 3번이 아니구나. 3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이해되니? 이게 적절성 찾는 문제거든. 그래서 3번과 5번을 비교했을 때 5번이 더 적절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국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내신에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잘 안 읽히게 학교 선생님들은 막 꼬아내거든. 그걸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리닉 시간에 분석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쌓이면 아마 그래도 조금 많이 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요령에 붙잖아요. 그치? 이게 쌓이면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지나가면은 웬만한 지문 분석이 됩니다. 자, 2번 가에 대한 이해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실험이었어요. 1번 특정 회사 A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조작한 자료가 실험 참가자들이 A 회사에 대해 감정 편향을 일으킨 이유 맞고, 두 번째 연구진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10개 회사에 대한 자료를 한 번에 주지 않은 것은 실험 참가자들의 경험치를 측정하기 위한
세 번째, 전문가들이 실험 참가자들이 A 회사를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회사로 꼽은 것은 감정의 효과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고요. 네 번째, 실험 참가자들이 A 회사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한 것은 증거보다 감정을 앞세워 판단을 하는 심리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 맞고요. 다섯 번째, 연구진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시간차를 두고 2번에 걸쳐 자료를 제공한 것은 감정이 단기간 유지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맞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된다. 이렇게 골라놓으면 되겠습니다. 3번 박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씨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촉진하기 위해 인기 연예인 김 씨를 기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소비자들은 김 씨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바탕으로 이 회사의 신제품을 구매하여 이 씨의 회사 매출이 크게 증대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연예인을 쓰는 이유는, 광고에 쓰는 이유는 뭐란 얘기입니까? 감정 편향 효과를 일으키는 거지. 누가 무슨 백 갖고 나왔다 그러면 다음날 다 완판되잖아. 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이씨 회사의 신제품을 구매한 것을 합리적 판단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 어잉? 두 번째, 이씨가 연예인 김씨를 기용한 것은 소비자들의 감정 편향을 일으켜 신제품 구매를 촉진시키고자 한 것 맞죠? 세 번째, 소비자들이 김씨에 대한 우호적 감정만으로 이씨의 회사 신제품을 구매하였다면 소비자들은 직관적 판단, 그렇죠? 이게 감정입니다. 네 번째, 소비자들이 감정 편향으로 인한 오판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씨 회사의 신제품의 기능, 가격 등에 대해 평가해야지. 당연히 객관적으로 봐야지. 다섯 번째, 김 씨를 기용한 광고로 인해 이씨 회사의 매출이 크게 증대한 것은 감정이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에잉? 감정이 논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한다? 아니죠, 얘는. 확실히 아니네. 자, 그러면 1번은 왜 맞는 게 될까? 1번은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이씨 회사의 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합리적 판단 기술로 볼 수 있겠고, 예.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거 산 거는 합리적인 거야 라고 판단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문장이 중의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 선지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적절성을 반드시 따져주라는 얘기입니다. 5번이 확실히 아닙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 질문하시고 검서요. 쉬겠습니다. 자, 잠깐 딴 얘기 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권리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아까 우리 칸트 얘기했죠?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 원칙도 바로 이거예요. 책임이 따른 권리. 볼까요?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는 것인데, 자, 종교는 왜 들어갔을까? 종교는, 자, 교회 다녔던 사람. 종교는 뭐뭐 하지 마라. 자, 쉽게 10가지 계율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종교에서 금하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슬람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 있고, 불교도 있죠? 살생하지 마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고기 안 먹죠. 근데 보면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어. 예. 자,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재현아, 그만하고. 그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를 가리켜 법률 관계라 한다.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빠져요. 방금 얘기했잖아. 권리는 의무가 따른다고. 근데 자꾸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무를 안 지키려고 그래. 책임은 안 하려고 그래. 상점에서 가방을 사는 경우 상점 주인은 가방값을 받을 권리와 가방값을 지불한 사람에게 가방을 줄 의무가 생긴다. 반대로 가방을 사는 사람은 돈을 지불할 의무와 가방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그래. 이게 법률 관계야. 그쵸? 권리와 의무가 한 세트인 겁니다. 친구들 사이엔 이런 게 없지? 얼마나 좋아. 친구들 사이. 진짜 친구는 어때요? 누가 먹고, 나도 먹고 싶어. 그래, 너 하나 먹어. 너 내가 이거 하나 줬으니까 너 내일 2개로 갚아. 이게 아니잖아. 그쵸? 친구들 사이에는.
자, 이처럼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특정한 사람에게 보장해주는 법적인 힘이다. 자, 권리에 대한 개념 나와 있네. 권리가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 주려면 이익이 나올 대상이 필요한데 권리의 대상을 권리 객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내가 가방 사는 손님이에요. 그럼 권리 객체는 누구야? 내가 손님이면 가방 가게가 되겠지. 가방 가게 사장님 되는 거지. 그치?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익을 받는 겁니다. 가방을 구입한 사람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이때 소유권의 객체는 가방이 되는 것이다. 그쵸?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법률 관계에 대한 개념 그리고 권리에 대한 개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물건을 사고 팔잖아. 또 편의점 가서 물건 많이 사고 이미 법률 관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생활 속에서. 자, 시장 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는 재산권이다.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 물건뿐만 아니라, 자, 부동산이 무슨 뜻이에요? 유나야, 부동산이 무슨 뜻이니? 응?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먼저 동산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 동산이 뭐지? 준서야? 이런 게 모르는 어휘죠? 이런 게 모르는 말이야. 동산은 움직인다, 산, 재산. 움직이는 재산이 동산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 여기에? 예금. 그쵸? 뭐 집에 있는 물건들, 또는 뭐 자동차, 이런 게 동산이죠. 부동산은 뭘까? 안이 붙잡아서 움직이지 않는 재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니? 집, 땅, 이런 게 부동산이죠. 건물, 이런 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라고 되어 있잖아.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연결해주는 곳. 이게 부동산 중개소예요. 자, 어쨌든 재산권은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되며 재산권은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재산권 행사가 뭐야? 이거 내 물건이야, 너 손대지 마. 이거죠. 이게 재산권이지, 그치? 그래서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인 저작권이나 사업체 이름이나 제품을 이름을 나타내는 상표된 권리인 상표권과 같이 형태가 없는 것도 재산권의 행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요즘에 뭐 피프티 뭐 보니까 뭐 그쪽 부모님들이 좀 욕심을 과하게 하셔가지고 뭐 상표 등록 막 해보려고 했던데, 그죠? 네. 소속사 사장님 통수치고. 근데 다행히 소속사에서 이미 다른 나라, 영국, 미국, 프랑스 뭐 이런 데다가 피프티 이거 상표권 걸어놔서 못 팔아먹어. 바보들이죠, 이게. 예. 피프티 알아, 여러분들? 난 잘 몰라요, 뭐 하는 애들인지. 갑자기 떠가지고 뭔지 모르겠고. 그 법률 관계만 봤어요. 내용이 재밌더라고. 한마디로 뭐냐면 욕심 너무 많이 부렸어요. 욕심을. 자기들이 뭐 뉴진스인 줄 알고. 욕심 너무 많이 부려서 아마 소니 코리아에서 얘네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 돈이 되니까. 유럽에서 얘네들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법적 책임을 소속사한테 씌운 거죠. 그러니까 걔네도 마찬가지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상황을 보니까 좀 못된 짓 했어요. 돈 벌려고. 좌우지간. 그래서 이런 재산권을 뭐라고 그래?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죠. 자, 여기는 재산권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도 재산권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 그치? 뭐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권리입니다. 타인이 내 물건, 다른 친구가 내 물건을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재산권이야. 자, 권리 중에는 권리의 주체와 매우 밀접한 것도 있다. 사람의 이름과 초상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주인의 허락 없이 이름과 초상을 무단으로 누군가 사용했다면 당연히 인격이 침해당했다고 느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이름, 초상과 같이
권리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을 하는 권리를 인격권이라고 한다. 여기 또 개념 나와 있네. 그러니까 초상권이 인격권에 포함되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이렇게 티셔츠 하나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아, 나 여기 뉴진스 좋아하니까 뉴진스 얼굴 여기다 박아서 내가 팔아야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은 괜찮지? 괜찮아. 내 얼굴 프린트 박아서 팔아. 왜? 싫어? 왜? 따라서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름과 초상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뭐 유튜브 보면 거리 있게 막 찍는 거 많잖아. 원래 그 얼굴 나오면 안 돼요. 얼굴 다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데 안 하기도 하죠,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 여러분들 잠깐 나왔다? 그럼 지워달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 가려달라고. 만약 안 가려준다 하면 여러분들 인격권 요거 소송할 수가 있어. 자, 권리는 가족관계에서도 인정된다. 친권자, 배우자라는 말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법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자, 친권자는 뭡니까? 친권자. 이게 부모를 의미하죠, 부모. 배우자는요, 아내 또는 남편이지, 그치? 가족의 혈연 관계에 의해 발생한 권리는 가족 지위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 이러한 이를 일신 전속권이라 한다. 일신, 그 몸이 전속, 그쪽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역시 개념 설명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여기까지 보고 보니까 이거 지금 글 전개 방법이 뭐예요? 병렬식이다. 그치? 재산권, 인격권, 그 다음에 친권. 이런 식으로 병렬식 구성을 가지고 있네. 자, 그 밖에 사단 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 가지는 권리인 사원권도 있다. 회사의 주주들이 가지는 권리인 주주권이 바로 대표적인 사원권이다. 아마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 뭐 주식 같은 거 여러분들 이름으로 조금씩 줬으면은 그게 주주권입니다. 자, 주주들이 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의결권, 업무 집행권 등을 행사하여 회사 발전을 돕기도 한다. 의결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뭐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총회를 열어.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어디로 오세요. 내가 만약에 주식이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난 10포인트 투표 10번 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10만 주 갖고 있다? 그럼 나는 투표 10만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심? 이걸 의결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대표이사 뭐 이재용이 계속 하느냐, 회장, 부회장 이재용이 계속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못해도 51%는 확보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재용 측근들이 이재용을 회장을 계속 하게 해주세요 하고 주주들한테 이 표를 모아. 어쨌든 이런 걸 의결권이라고 합니다. 업무 집행권 마찬가지죠. 쟤는 회사 운영을 잘 못하니까 쟤 자르자. 다른 사람을 대신 안 치자. 이런 게 더 업무 집행권이에요. 자, 이러한 점에서 사원권은 사원 자신의 이익과 법인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예를 들어놨죠? 가방, 그치? 그 다음에 병렬식으로 구성했어. 재산권에 대한 설명, 인격권에 대한 설명, 일신 전속권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사원권, 즉 주주권에 대한 설명.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내용 질문할까요? 내용 질문 없니? 준서야 아직 멀었어. 이거 이런 내용 재미없어요? 재밌는데. 네? 아직 여러분들 이게 재미없나? 이런 거를 재미를 붙이고 많이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그러니까 국어 어떻게 하면 국어 공부를 잘할까요? 읽어야지 뭐. 그럼 아 이거 읽기 싫어가 아니라 흥미를 갖고 읽어야 돼. 진짜 관심 갖고 읽어줘야 돼요. 몇 번 얘기했죠?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국어 공부 잘할까요? 근데 읽기 싫어요. 읽어야지. 선생님 시험 점수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읽고 풀어야죠. 아, 안 읽고 푸는 방법 없어요? 야, 안 읽고 어떻게 푸냐? 궁예도 아니고 누가 답을 3번이라고 했는데 궁예도 아닌데 답을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죠. 읽어야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읽기 위한 방법을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겹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국어라서. 특히 중등국어보다 고등국어는 양이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 엉덩이 힘을 키워야 됩니다. 오래 앉아서 읽는 방식을 키워야 돼요.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원권을 지닌 사원은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죠. 의결권과 운행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법률 관계에 놓인 사람들 간에는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요. 상품의 이름은 형태가 없으므로 권리 객체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형태가 없는 것도 재산권이 재산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표권이 있지요. 얘가 틀렸네. 4번.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대상은 재산에 해당하고 5번. 주주권은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아닌 거는 3번. 자, 기억, 니은, 디귿 공통점. 기억이 재산권, 니은은 인격권, 디귿은 일신전속권. 관습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 이익 추구에 관여하는 권리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 일정한 이익을 특정한 사람에게 보장해주는 법적인 힘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누리게 되는 자연스러운 권리다. 이거 뭐예요? 5번은. 이건 인권이지, 인권. 자, 관습에 의해 규율되는 이건 뭡니까? 관습법이나 뭐 종교나 이런 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 권리는 공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적인 이익 추구가 되겠네요. 자,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 이거는 전속 일신권만 해당이 되지, 그치? 재산권과 인격권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밖에 없죠. 일정한 이익을 특정한 사람에게 보장해주는 법적인 힘, 이 권리, 재산권, 상표권, 뭐 인격권, 그리고 전속 일신권 이런 것들이 다 일신 전성권 이런 것들이 다 얘를 뜻합니다. 3번. 세희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세희 있니? 세희? 없어? 옛날 이름인가? 세희는 요즘 자신의 일상생활을 담는 브이로그 촬영을 하는 취미를 갖게 되었다. 혹시 유튜브 하는 친구 있어요? 소율이 유튜브 해? 아니야? 소율아, 우리 한번 할까? 이 구역이 미친냐 어때? 싫어? 재밌을 것 같은데? 그치? 예. 자, 세희는 요즘 자신의 일상생활을 담는 브이로그 나 그거 봤는데 중3인가 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브이로그 공부하는 브이로그를 찍는 애가 있어.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어떻게 재밌냐면 저는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야.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한다. 1시간, 예를 들어 1시간 공부한다고 치자. 앉자마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책상 정리만 하고 책을 펼쳐. 한 5분 봤나? 누가 불러. 잠깐만 하고 가. 그러다 20분 있다가 와. 딱 앉아. 한 10분 봤나? 갑자기 자요. 그러다가 누가 깨워. 야, 너 공부해야지. 하다가 또 공부해. 한 10분 했나? 막 그런 패턴이야. 그러다가 시간 보고 벌써 4시간 지났네. 오늘 많이 했다. 여러분 여기까지 중단할게요 하고 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부한 시간이 4시간 중에서 한 20분? 25분밖에 안 돼. 그것도 연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5분 공부하다가 딴짓하고 10분 공부하다가 딴짓하고 막 이래요. 그래도 앉아있는 게 앉아있지 않죠. 딴 데 가지. 그걸 보고서 요즘 친구들이 저렇구나. 그치? 그게 여러분들 평범한 모습 아니니? 보통 친구들의 모습이잖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공부해야지. 저 스카이에서 공부해요. 누구랑 친구들이랑요. 나 안 믿어. 너 어디 가니? 스카이요. 누구랑? 친구들이요.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지. 꼭 그렇잖아. 내가 삘 받아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야, 뭐 먹으러 가자. 뭐 이래. 안 돼 할 수가 없어. 친구 의의가 상하잖아. 그럼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공부가 안 돼. 그래서 공부는 혼자 하는 거야. 공부는 혼자 하는 거고요. 예. 진짜 마음 막는 애들은 서로 이렇게 뭐 퀴즈, 쪽지 시험 이런 거 서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친구 막 3-4명이 우르르 뭐 스카 가서 공부한다? 공부 안 됩니다.
그건 놀러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있죠, 여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예. 자, 어쨌든 브이로그 촬영하는 취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카페나 음식점에서 자신이 음식을 먹는 모습은 먹방 찍네 얘. 모습은 물론 주위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촬영해서 모든 사람이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애용하고 있다. 요게 문제가 되겠다. 주위 사람들이 음식 먹는 모습, 그치? 어떤 문제가 될까요? 인격권! 요게 문제가 되겠다. 지난 5월 세이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한 입에 4개나 넣는 언니 모습을 촬영하고 4개 못 먹어? 먹을 수 있죠, 4개. 떡볶이 4개. 한 입에 털어먹기, 그치? 이거 되잖아. 아니, 세로로 넣는 게 아니고 가로로 넣으면 되지. 아닌가? 세로로 넣어야 되나? 그 영상을 공개한 뒤 자신의 영상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어. 와, 얘 수익 유튜브인가 보다. 구독자 1000명 이상, 그치? 네. 나도 한 2달 전부터 이제 수익이 발생했는데,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한 달에 치킨 한 마리는 먹을 수 있어요. 예. 유튜브. 아, 영상이요? 어. 저희 엄마가 봐요. 그러니 한 달에 30불 나오더라고. 30불. 근데 거기서 세금 떼면은 한 27불 정도 되거든. 그럼 한국 돈으로 한 32,000원, 34,000원 되죠. 치킨 2마리는 되겠다. 아, 그럼 우리 친구들도 줘야 되겠네. 그지? 치킨 파티. 좋아요. 파티는 아니고 성적 우수자는 치킨 2마리씩 쏘겠습니다. 집으로 배달해 줄게. 근데요, 태국 뭐? 갔다 왔는데 이번 주말에 날씨가 너무 했잖아요. 아, 얘기했잖아. 겨울에. 자, 어쨌든 그 뒤로 세이는 음식점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위주로 촬영을 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 세이 감정적 편향이다, 그쵸? 감정 편향 결과다.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어. 이거는 지금 초상권, 인격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이는 자신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담은 영상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죠? 자기가 막 영상물 만들었으니까. 세이가 자신의 모습을 찍은 영상은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면 이익으로 교환될 수 있죠? 세이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했죠? 세이가 5월에 촬영한 언니의 영상 이미지는 권리 주체와 분리된 권리의 객체에 해당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보류. 세이가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영상에 대해 세이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죠. 예. 아닌 건 뭐야? 사네? 그치? 사를 좀 더 살펴봅시다. 5월에 촬영한 언니의 영상 이미지는 권리의 주체와 분리된, 이게 말이 안 되죠? 권리와 주체와 분리된 권리의 객체다? 말이 안 되지. 그치?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는 세트입니다. 세트. 연결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틀렸다. 어쨌든 지금 이 세이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언니가 얘기하겠지. 넌 초상권 침해했다. 너 내 초상권 이용해서 수익까지 생겼네. 피해 보상해. 재판 걸 수 있죠. 소송 걸 수가 있을 거야. 질문.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